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 처음 뵙는데 네. 우리 각도계님이랑은 네. 자주 뵈셨어요. 예, 몇 번 뵀습니다. 네. 아, 중국 시장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이 지금 모양이라. 미국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자. 물론 네. 이제 부분적인 어려움을 일부에서 얘기했고 아니다. 괜찮다. 근데 이제 진짜 냉이 왔습니다. 네. 냉랭하죠. 50주 신저가예요. 네. 지금 홍콩 시장이 50주 신저가. 네. 팔딱 뛸로 오르십니다. 왜 이 지금. 모양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까? 네. 아, 정말 그렇다고 하네요. 만만치 않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아시는 것처럼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11월 중순 정도부터 특히 12월 상반월에 네. 계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들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 저번에 11월에도 방송 그때 했을 때 어쨌든 중국이 부양 기조보다는 좀 규제 스탠스는 좀 맞춰지겠지만 예. 아무래도 그게 중국이 지금 업스트림 쪽, 뭐 에너지나 소재나 이런 쪽들이 네. 기업 이익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었었고 네. 이 부분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다고 이제 왜냐하면 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사실 중국이 해외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수출 잘하고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사실 연말 연초 특히 내년에 뭐 짧으면 1분기 뭐 길면 한 2, 3분기까지 2분기 상반기에는 좀 시클리컬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었고 네. 뭐 실제로 좀 그런 흐름들이 상해 종합이 좀 중국 증시 내에서도 여타 지수들보다 좀 아웃퍼폼하는 흐름인 것 같고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8월에 규제 있었던데 그때부터도 이번엔 디디 추싱이 받았어요. 예, 계속적으로 오히려 저기 이제 예. 바바는 좀 빠졌는 아리바바는 좀 빠져 있는데 예, 디디 추싱이 아주 그냥 따라 네,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중국이 웃긴 게 네. 규제 스탠스가 그 3분기에 중국이 뭐 전령난이다 헝다다 조금 그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규제 관련돼서도 또 이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시장 일각에서는 좀 규제는 끝났고 그런 홍콩 증시들 특히 뭐 좀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네. 좀 서구권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저는- 원고 아저씨도 상당히 사셨는데 네, 원고 근데 저는 할아버지도. 그때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시진핑이 그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제 맡은 이후부터는 중국이 이제 고속 경제 성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네.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를 장기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임무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지도부 때도 규제는 했었지만 우리가 결과를 좋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을 뿐이고 이기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미중 갈등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다 하면서 좀 정치적인 색깔이 낼 수가 없었었는데 네. 지금 들어서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한 거고 이게 내년 당대회까지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싸졌지만 아직까지 좀 반등 트리거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콩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그래요. 그래도 흘러내리는 너무 모습이지 이게 지금 않을까. 굉장히 기록적인 저점 수준이던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명히 네. 일부 반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분명히 중국 증시 막 그 인프라 쪽 관련돼서 부양책이다 뭐다 네. 기대감에 조금 주가가 좋을 텐데 아마 그거 조금 훈풍 끝나고 나면은 아마 홍콩 쪽으로 또 규제 또 발표 나오면은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하락하면서 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밑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국 시장 전체로 보면은 확실히 그 동안에 느꼈던 모두가 느꼈고 중국 네. 당국은 이제서야 느낀 듯한 모양새로 드디어 완화하지 네. 않습니까? 지준율 0.5% 인하했고 이제 심지어는 절대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LPR도 내릴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최근 있었던 경제 정책 회의랑 그리고 이제 부양 기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8일에서 10일 동안
그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경제공작 회의. 있었었는데 예. 뭐 큰 틀에서는 안정이라는 문구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평소보다 한 6번인가 4번 더 나왔죠? 네, 평소보다 2배 더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이 그 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 당대회가 있어서 사실 안정 자체는 중요한 그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경제 하강 속도가 조금 당국 예상보다도 빠르다 보니까 좀 예. 이를 위한 좀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 그렇죠. 측면에서도 확실히 여력이 충분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쓰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수관문 네, 딱 근데- 지키는 상황이었죠. 네, 확실히 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그 중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기본 틀은 이제 여전한데 그를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들이 뭐 유연하고 정확하고 뭐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이런 이제 네. 좀 부수적인 이제 표현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이랑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인 기조를 조금 이제 잡아주고 있었던 예. 문구들을 삭제를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통화 정책도 중국이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완화적으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이미 완화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준율 0.5% 인하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에이 뭘 지준율 0.5% 인하하면 한국 돈 한 220조 원 풀리는데 네, MLF 네. 그거 다 회수하면 거의 꽝이지 했는데 MLF 하고도 0.5조 위안 그쵸. 풀면서 네. 실질적으로 한국 돈으로 보니까 100조 대 중반 이 정도 돈을 푸는 거던데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번에 실제로 그 지준율 50bp 인하를 하면서 이제 풀리는 금액이 한 1조 2천억 위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산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MLF를 이제 절반을 그러니까 9,500억 위안 중에 이제 절반을 상환을 했거든요. 절반 상환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된 유동성 한 7,500억 위안 정도일 네. 거고 그게 연말연초에 MLF 이제 상환가 되는 일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월간으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상환됐느냐에 따라서 네. 실제로 그 지준율 인하에 대한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중국이 우리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부양 기조로 돌아서진 않을 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한 방에 돌아설 수는 없었지 네, 근데 그렇죠. 그 저것도 궁금한 게 리커창 총리가 네, 이제 지준율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루 만인가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지준율 인하 아니었습니까? 저번에 지준율 인하할 때도 지준율 네.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2, 3일 만에 네. 이제 했었었고 예. 이번에도 금요일 밤인가 발표하고 주말 저녁인가에 네.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인가 네, 토요일 날.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월요일에 이제 인하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지준율 인하 두 번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이례적으로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항상 최근 들어서는 지준율 인하를 할 때마다 시장이 이걸 과도한 부양 조치로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하면서 네. 그 사용 출처를 계속 이제 MLF를 상환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네. 너무 과도한 부양보다는 좀 이제 좀 메이크업을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네. 경제 하락에 대한 위험을 조금 메이크업하기 위한 음. 좀 부양 조치로 해석해달라는 식으로 조금은 중립적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를 기조로 완벽하게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먼저 어느 하세요. 정도 하면은 정말 상당 수준 그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완화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실제로 지금 경제 하락 속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느냐라는 예. 점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예. 오히려 수입은 줄면서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왜냐면 그렇죠. 중국이 그 여행도 안 나가다 보니까 여행 네. 수지가 원래 적자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행 수지 적자는 감소하고 무역 수지는 흑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경상수지 흑자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2년 동안 다른 나라 대비 그냥 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크게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신용을 늘려서 이제 부양에 좀 맞추기보다는 그 하고 싶었던 규제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 관련돼서도 그 디레버리징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 해 오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 디레버리지 기조가 계속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이를 다시 디레버리징 하기 위한 쪽 정책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서 실제로 저는 뭐 재정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사실 연초에 그러니까 당연히 부양 기조로 돌아서겠지만 뭐 시장이 뭐 스피로버 효과를 기대할 만큼 그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릴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들어보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그걸 관통했던 키워드가 안정이랑 완화였던 건데 네. 그 밖에 좀 주목할 만한 다른 키워드는 없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쪽 관련돼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부동산은 뭐 투기의 목적 수단이 아니고 이제 거주의 이제 수단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일부 규제는 완화되는 흐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틀을 바꾸겠다라는 시그널은 없었었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제 그 실물 지표도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이제 실물 지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기업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 예상과 다르게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좀 빠르게 해소되면서 금방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중국은 그 수요 쪽에서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뭐 개인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지금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부동산 투자가 한 5%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산업 규제 계속되면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실제로 이를 선행하는 지표들을 볼 수 있는 뭐 신규 착공이라든지 판매 지표들이 지금 계속 월간으로 이제 트래킹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판매 안 하고 착공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 상승률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좀 투자 유인도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좀 중국은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내년에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11월 누적 네. 기준으로 0.5%까지 내려왔거든요. 와. 근데 중국이 어. 그 최근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선행하는 지표로는 그 지방 정부의 이제 인프라 채권 네, 채권 이제 발행 월간 늘리긴 발행- 했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그게 원래 연초에 많이 발행했었었는데 네. 그 올해는 지금 연초 3분기까지도 상반기에 발행을 안 하다가 예. 지금 한 7, 8월부터 뒤늦게 좀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좀 내년 초에는 좀 그 인프라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네. 특히나 이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실제로 이번에는 연초에 그 지방채 발행을 좀 빨리 하라라고 좀 많이 네. 좀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좀 인프라 투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소비 쪽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뭐 소득 쪽에서 소득 부분도 그렇고 예. 뭐 고용 지표들도 그렇고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없는데 절대적으로 나쁜 수준은 아닌데 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추세적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여기에서 부동산 쪽 규제가 계속된다면은 그 소비 심리가 한층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비 쪽이 좀 눌린 이런 환경은 좀 내년에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최소한 뭐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그 셧다운 부분적 셧다운들이 네. 중간중간에 계속될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소비는 잘 안 풀릴 것이고 네. 지금 사실은 중국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부양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부양을 하고 그다음 인프라 투자도 하라 그러고 그렇죠. 채권 발행도 하라 그러니까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동산 내려올 것 같지 않고 부동산에서 꺾이는 속도가 있는데 네. 인프라 요 정도 풀어갖고 부동산 꺾이는 속도 커버리지가 되면서 내년 성장률을 걔네가 원하는 5%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5%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5% 이제 5%대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은 이번에 중국 내부에 있는 싱크탱크에서도 5%대 성장률을 맞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것 5% 숫자 자체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이제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뭐 실제로 저는 중국이 5%대 성장률이 당분간 장기간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인프라 투자 늘어나고 그리고 산업 생산 쪽
투자 쪽, 그러니까 기업 국영기업 투자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소매 판매도 저도 상반기에 좀 안 좋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간으로 본다면 5% 숫자를 아예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의 인프라하고 채권 발행 정도만 돼도 부동산 꺾여도 된다. 아, 부동산이 이제 완벽하게 꺾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좀 열어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조금 열어줄 것 같은데. 네, 좀 일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헝다 이슈도 네.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네. 실제로 좀 자금 부족 이슈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좀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는 있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이걸 기점으로 이제 부동산 쪽 규제도 아예 이제 스탑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쪽에서는 전반적인 틀은 규제로 가져가되 좀 일부 기업들이 좀 자금 부족이 있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자금 융통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숨통을 열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공작회에서 얘기했던 안정이라는 게 무슨 네. 뭐 예를 들어 그 정치가 안정되거나 뭐 그 보안이 안정되거나 이 안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기 안정이죠. 경기 네. 안정이죠. 네. 거칠게 떨어지는 걸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강조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을 보면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 홍록기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어디 쪽에서 얘네들이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요? 뭐 신재생이나 이런 것일까요? 반도체, 첨단 기술 이런 것일까요? 저는 그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중국이 저는 내년에 장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상반기에는 시클리컬 쪽 기업 쪽에서 좀 시클리컬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 이제 사실 당대회가 있잖아요. 그 당대회가 이제 다가오면서 뭐 신재생이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도 그러니까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런 전통 인프라 투자랑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신형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 뭐 신재생 쪽도 있고 그런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로 돈이 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기 안정에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중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그랬죠. 부동산과 간접적으로 부동산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뭐 건설 이런 쪽까지 네. 다 합치면은 과거에는 중국 경제의 한 50% 70%까지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 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경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영향이 높아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신용에 의한 영향도 이제 중국 경제에 좀 많아질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신용 공급과 경제에 대한 이제 동행성도 좀 약화시키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에 그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조금 약화시키고 싶다 보니까 이거를 디커플링 시키기 위한 지금 구간에 있어서 조금 조금 힘든 구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섹터의 디레버리징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내년에 그 시컬리컬 기업들은 분명히 상반기까지 잘 나올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신재생도 하반기까지도 보면은 그 인프라 투자 계속 늘 것 같거든요. 신형 인프라 쪽. 그러니까 이게 신형 인프라가 그 투자 금액이 전통 인프라랑 금액을 비교하면 매우 적어서 그렇지 YOY로는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제로 기업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여전히 큰 금액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충분히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 여기서 이제 반도체랑 신재생까지 다 합쳐서 네.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지금 생산자 물가가 원체 높았었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낮은 구간이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YOY 그 흐름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면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소비자 물가는 점차 올라오는 구간이 될 거거든요. 또 이런 구간에서는 중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항상 조금 기업 이익들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재 기업들 역시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신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볼 건데 미중 갈등 포함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준비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무역 합의가 이제 있었은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이제 곧 네. 1차 합의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 관련돼서도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 조금 그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때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의 갈등을 이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고율 관세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이제 경제적인 충돌을 좀 이제 야기를 했었었다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하는 게 조금 간접적인 방향을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기 중국과의 그런 그 교역량을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정말로 그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들을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 쪽을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그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국의 물건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인권을 이제 타겟으로 하면서 이런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기업들의 제품들을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국 기업 간의 이제 교역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리쇼링 정책을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역시 이제 중국과의 교역량을 점차 감소시키는 이런 그림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저 트럼프랑 달리 좀 바이든은 좀 이제 과거의 기존의 서구권의 동맹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중국만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요인들이 이제 트럼프보다 좀 더 명분도 있고 조금 더 시장이 납득할 만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설명을 한다면은 그만큼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때도 그런 고율 관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었고, 그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중국과 미국 간의 교육은 전혀 줄지도 않았고, 이번 수출 사상 최대잖아요. 네. 네. 그리고 품목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중국의 그런 싼 중간재 물품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줄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품목별로 본다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제 월간 누적으로 네. 다 합계를 해서 보더라도 미국으로 기존에 수출했던 그 중간재들은 더 늘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은 계속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미국도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서 좀 낮추려면 관세 좀 낮춰서 중국 네, 제품 좀 그렇죠. 싸게 넣어야 되는데 네. 아니 할 듯 하면서 안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리해 보신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저도 미국 쪽이 고율 관세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과거 바이든 역시 뭐 고율 관세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의견을 내세운 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게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인플레를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구간이 됐는데, 네. 저는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디플레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플레를 수출하는 국가로 이제 이미 변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역대급 수준에서 이제 인플레를 야기할 정도로 수출하는 거는 좀 특수한 좀 기간이었다고 아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말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13% 오른 게 다 수출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미국의 중국산 수입 물가를 보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똑같이 연동돼서 다 올라가서 다 이미 다 올라가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결국은 요번 다음 달 12월 달까지도 미국 생산자 물가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미국 쪽의 CPI를 계속 건드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그러니까 오롯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의 수출 물품은 다 반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수입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중국 쪽으로 이제 또 따로 나와 있는 차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번 자료에도 그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세와 함께 이제 미국의
그 중국 수입산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같이 올라갔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로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저는 내년 1분기를 피크로 이제 조금은 레벨은 내려올 거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역시 조금 중국 쪽에서 본다면은 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분기를 기점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관측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YY로 본다면은 작년에 1분기가 좀 1분기까지 1, 2분기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내년 1, 2분기 이후로는 좀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수준만 네. 유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그런 상승세가 컸거든요. 네. 근데 본다면은 그 하반기에 보면은 그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률이 많이 높았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 하반기에 이제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혹은 소폭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내년 1, 2분기부터는 조금 YOY로 좀 내려갈 기고 수 효과 있을 때문에 것 같다. 그렇다. 작년 대비. 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중국 수출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비 아닙니까? 네네네. 물류비가 진짜 3배 올랐다는 소리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또다시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참 빠지는 것 같더니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던데. 네. 그러면 그것도 미국 수출 단가를 올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랑 한 게 또 지금 중국 위안화 자체도 환율이 절상됐죠. 지금 사실 수출의 우호적인 환율 흐름은 절대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이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량 기준으로 조금 줄었죠.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아니 수량 기준으로도 네. 줄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수량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네. 금액까지 지금 위안화가 절상이 더 되면서 커진 거? 오히려 수출 금액이 더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기고 효과로 인해서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중국 수출품에 의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예를 들어 그 쉽게 얘기해서 운임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그다음 위안화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에너지 가격도 여기서 에너지 가격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대미 수출도 그렇고 수출이 사실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중국산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가격적인 그렇지, 매력이 가격이 사라진 올라갔으니까.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래요? 왜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생산하고 있던 물품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 부분들이 없다. 사실 동남아 쪽에서 원래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네. 동남아 쪽이 중국보다도 대응이 안 되면서 네. 생산 차질 이슈가 중국보다 훨씬 심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그 순수출 품목들을 살펴보면은 네. 이런 그 전자기기라든지 제약 제품 이런 물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을 그 중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중국이 생산하는 그 제품들을 대체할 만한 지금 국가나 이제 물품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게 코로나 이후로 조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 중국과 달리 사실 다른 나라는 지금 생산 쪽 차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지만 조금 다른 나라랑 좀 다른 흐름이었고 네. 좀 이런 흐름에서 중국이라는 공장을 대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이런 가격 매력이 없이 이제 물건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물건은 팔리는 거고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인플레이션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잘 모으게 될 수 잘 있었던 모으고. 배경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지금 이런 자기네들이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지금 다른 환경이 경쟁자는 없어 그리고 소비자는 사줘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인 내수 쪽에서 좀 부양보다는 좀 이런 순수출 흑자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계속되는 환경 안에서는 네. 조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규제에 일정 네. 부분은 맞춰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네. 이제 중국 당국의 생각이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면은 사실 중국이 뭐 전력난 끝나자마자 바로 규제 내놨잖아요. 플랫폼 기업 규제 다시 시작했었잖아요. 12월 네. 초에.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중국 정부의 이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고 싶었던 좀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스탠스를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상반월에 비춰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홍록기 연구원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일관되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수출은 호조다. 중국은 수출은 호조고 그 수출은 동남아 쪽에서의 대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 리쇼링 한다고 해도 그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쵸. 당분간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몇 년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출이 유지가 되고 수출이 유지가 되는 한에서는 달러가 유입이 잘 되고 있으니 네. 당분간에 뭐 국제적으로 뭐 중국이 큰 위험이 없으니 중국은 원래 공산당이 하고 싶은 공동 부유와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네. 그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완화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 정리를 더 잘해 주셔가지고 정리 전문가세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내년 10월까지 중국 경제의 네. 운영의 기본적인 흐름과 정부의 생각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혹시나 완화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면 뭐가 틀어지면 완화가 역시나 수출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딘가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제 이런 무역 흑자가 내년에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전망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다른 나라가 좀 코로나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생산 차질 이슈가 빨리 해결이 되면서 좀 중국산 이런 가격들의 좀 제품들의 좀 가격 매력이 다시 좀 이제 낮아진다면은 뭐 사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면서 즉 중국 수출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순수출이 줄어든다면은 결국 다시 투자나 내수 쪽 부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돈을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도 신용 공급에 대해서 네. 완벽히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용 공급을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올해가 아마 신용 공급이 전체를 본다면은 YOY로 한 10%대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그에 맞는 만약에 좀 순수출 호조가 계속된다면은 좀 그거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중국의 시장에서 좋게 봐야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려면 사회융자 총액 이게 늘어나야 됩니까? 총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쵸. 그게 원래 늘어나고 있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조금 YOY로 본다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지진율도 그러니까 YOY 인하했는데? 감소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전체 증가율로 봤을 때 네. 작년보다 성장률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융자 총액이 네, 그런 만약 그 시각이라면 네. 뭐 엑셀레이터를 밟지는 않는 더 네, 밟지는 그렇죠.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네. 엑셀레이터를 그냥 발에 살짝 얹어 놓고 있는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구나. 중국이 저는 그 시진핑 이후와 이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과거에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렇고 되게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썼었고 네. 그 스피로버 효과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이 이제 그 경제적인 수혜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2008년도 4조 그쵸. 위안 네. 이거는 대대적이었죠. 그때 대대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이제 그 수혜를 입었었는데 예. 중국은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에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예. 그리고 한 대략 17년 18년도까지 그 과잉 투자로 인해 중국은 오히려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잉 공급과 과잉 투자, 과잉 재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기주도부 때 규제를 5년 동안 계속 해왔고 네. 그 결과 이 정도까지 좀 그 과잉 공급, 과잉 투자가 계속돼 왔던 산업들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자기네들 돈 써서 다른 나라 좋은 일 하고 우리는 그 돈 많이 펑펑 쓴 그 대가로 이제 좀 더 힘든 구간이 있었단 말이죠. 부채도 많이 올라가고 네, 사회 부채 불균형이 많이 올라가고. 커졌고 불안정해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보다 총탄도 없을 뿐더러 이제 네. 그거를 다시 반복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가 뭐 12%, 10%막 8%대 경제 성장률을 해왔던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6% 그리고 사실 저는 중국이 이제 6%대 경제 성장률로 다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의적인 전망이세요? 저는 경제 규모는 너무 커졌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대였고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5%대로 내려왔고 저는 이게 또 당분간 장기간 계속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4%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중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더 최대한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신빙 주석이 지금 이런 뭐 공동 부유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나라가 수혜를 입을 정도로 돈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아픈 만큼만 좀 네. 지출을 하자라는 게 바뀐 중국의 부양책의 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부양책의 틀로 자꾸 시장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양책을 실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당연히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완화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부양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과거와 같이 그런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네. 아픈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돈을 쓰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석해 달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완화 기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축소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뭐 안정 완화 키워드와 네. 연장선상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부양책에 이렇게, 대해서 좀 부양책이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제 스타일이 바뀐 건데 이제 사람들은 아 뭐야 부양책을 왜 안 써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는 부양책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바뀐 거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얘기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딱 실컷 네.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 3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삼- 지금 네. 채팅방에서 네네네. 우리 채팅해 주신 분이 저희한테 오히려 정보를 주시고 계셔요.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상했답니다. 안 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거 네, 홍콩 유럽 연구원에 대한 시장은 질문인가요? 아니요. 유럽 시장은 지금 다 오르고는 있는데 조금 영란은행에서 했네요. 네. 확실히 어제 그 FOMC 회의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아마 미국의 긴축 흐름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게 글로벌리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 시장 지금 상당히 뜨거워요. 네. 선물 시장 계속 올라가 있고 거침없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닥치고 상승. 네. 지금 그렇네요.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조심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다.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분 다 제가 투자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중간에도 있었습니다만 곰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 황소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항상 욕심은 내려놓으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강영현 부장님이 하셨던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가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각동님이 잊으신 게 있어요. 아직 3부 네. 홍록기 연구위원님과 인사를 안 했어요. 잠시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고 인포엑스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님과 3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